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사가 망해가는 상인 앞에 도깨비가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내 가게를 이 고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으니 석 달 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내어 놓아야 한다. 절망에 빠진 상인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도깨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금이나 운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30대 청년 준호 역시 그날 밤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3천만 원의 빚과 적자만 계속되는 편의점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그에게 삼거리 안개 속에서 삿갓을 쓴 기현 남자가 나타나 똑같은 제안을 건넸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젊은 양반, 나와 계약하면 석 달 안에 이 동네 최고 가게로 만들어 주겠어. 다만 그때가 되면 내가 청할 것이 하나 있으니.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설은 전설이 아니었고 지금 자신의 손바닥에 침을 바르며 악수를 청하는 이 존재와의 거래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를. 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편의점을 운영한 지 벌써 2년째였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제의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준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또 적자구나.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어제 매출은 겨우 12만 원. 인건비와 전기료, 임대료를 계산하면 하루에 최소 20만 원은 벌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남긴 빚은 3천만 원. 원래는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돈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모든 빚이 외아들인 준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살고 있어서 젊은 손님들은 거의 없었고 근처의 대형마트까지 들어서면서 매출은 날로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낮에 편의점을 지키느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해 몇 번 사고 날 뻔한 일이 있은 후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준호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연인이었던 지희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희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걸 이해해. 하지만 너는 요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빚쟁이가 된 것 같아. 예전에 밝고 유쾌했던 준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지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 자신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계산기만 두드리고 돈 걱정만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만 키워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준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10월 말의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편의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상품들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들을 할인 스티커로 붙이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준호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매일 다니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와 큰 도로로 나간 다음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서서 직진하면 되는 단순한 길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평소처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에 도착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익숙한 골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GPS를 켜봤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신호는 풀로 잡혀 있는데 GPS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매일 다니던 길인데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삼거리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가 여기 있었나?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삼거리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세 개의 길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어서 어느 쪽이 집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지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마치 조선시대 사람 같았는데 현대에서는 보기 힘든 무명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준호는 긴장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이런 차림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길목의 주인이요. 그보다 자네 왜 그리 시름이 깊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려.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아는 듯한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숨기지 말게. 나는 다 보고 있어. 자네 부모님이 남긴 빚이 3천만 원. 편의점 매출은 매일 적자. 이대로 가면 석 달 후에는 가게 문 닫아야 할 판이지 않죠?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사채업자들이 보낸 사람인가 싶어 더욱 경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걱정 말게. 나는 자네를 해치려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지게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계약을 하면 석 달 안에 자네 가게를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로 만들어 주겠어. 계약이요? 그렇소. 아주 간단한 계약이지. 매일 밤 12시에 가게 문 앞에 막걸리 한 병과 푸거 한 마리를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부탁할 때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되고. 준호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가게가 잘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하겠거든 한번 해보시게. 일주일만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요?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악수 한번 하시게. 옛날 방식으로 손바닥에 침을 발라서 말이오.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그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에 끼어있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혔고 준호는 자신이 평소 다니던 길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만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 사람과 악수했을 때의 차가운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편의점 근처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과 북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중얼거리면서도 밤 12시가 되자 준호는 약속한 대로 편의점 문 앞에 막걸리와 북어를 놓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왔는데 오전 중에만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오픈했나요? 소문 듣고 왔는데. 어떤 소문요? 이 동네에서 제일 물건 좋고 친절하다고 하던데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손님들의 구매 패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씩 사던 손님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은 라면 한 박스를 통째로 사갔고 또 다른 손님은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갔습니다. 하루 매출이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평소에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혹시 우연의 일치일까? 준호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에도 약속한 대로 막걸리와 북어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놀라운 매출을 기록했고 일주일 만에 평소 한 달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밤 12시 이후에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밤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어서 결국 24시간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밤에 오는 손님들은 좀 특이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아 보였고 말수가 적었으며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현금으로 계산했고 비싼 물건들을 주저없이 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준호는 평생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1천만 원을 넘은 것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부모님이 남긴 빚을 모두 갚는 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친구들도 준호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요즘 얼굴이 완전 밝아졌다. 대박 난 거 맞지? 그냥 운이 좋아진 것 같아. 준호는 누구에게도 그날 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행운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바빠서 다른 것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매일 밤 놓아두는 막걸리와 북어가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개가 가져갔나 싶었는데 CCTV를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병은 깨지지도 않고 북어도 뜯어먹은 흔적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밤에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가게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게질을 하는 것 같은 소리, 무거운 것을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웃음소리까지. 처음에는 근처 공사장 소음이려니 했는데 주변에는 공사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준호는 보안상 편의점 내부와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두었는데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다가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 찍힌 영상에는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그림자들이 물건을 건드리거나 가져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점은 냄새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종종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흙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부패한 듯한 냄새까지.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준호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같은 꿈을 꿨습니다. 조선시대로 보이는 어떤 주막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꿈 속에서 준호는 그 주막의 주인이었고
손님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몸의 일부가 없거나 아니면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꿈속의 주막은 매일 밤 북적거렸습니다. 그 이상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인 준호는 그들을 맞이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준호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가게는 잘 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었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밤 12시쯤 평소처럼 밤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손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을 후드로 가리고 있었는데 후드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피부색이 푸르스름했고 눈이 비정상적으로 컸으며 입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손님은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내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돈을 받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돈은 진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사용 종이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당황해서 뭔가 말하려는 순간 그 손님은 이미 가게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뒤쫓아 나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전을 다시 보니 그것은 이미 재로 변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밤에 찾아온 손님들 중 상당수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이 세상의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었던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어머니와 절친한 사이였고 준호를 친손자처럼 아껴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아세요?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준호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할머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삼거리에서 만난 이상한 남자,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 가게, 그리고 계속되는 기괴한 현상들까지. 할머니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준호야, 내가 만난 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동네에 순이라는 무당이 있어. 그분은 이런 일의 전문가야. 3대째 무당을 하고 있고 특히 도깨비나 귀신 관련된 일은 누구보다 잘 아시지. 할머니는 순이 무당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할머니 소개로 전화드렸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김 할머니가. 그럼 내일 오후에 한번 와보세요. 주소는? 순이 무당의 집은 동네 언덕 위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어서 준호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준호 씨죠. 들어오세요. 순이 무당은 준호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무속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순이 무당은 준호가 앉자마자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도깨비 냄새가 온몸에 밴 게로구나! 도깨비 냄새요? 그래, 바로 너 몸에서 나는 이 냄새 말이야! 흙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뭔가 오래된 것들의 냄새! 이건 분명히 길목신과 접촉한 냄새다. 순이무당은 준호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미 깊숙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준호는 그동안의 일을 순이무당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삼거리에서의 만남부터 현재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순이무당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만난 건 길목신이야. 길목신은 도깨비의 일종인데 특히 삼거리나 사거리 같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나타나지. 옛날부터 이런 곳을 지키는 신령으로 여겨졌어. 그럼 나쁜 존재는 아닌 건가요? 나쁘다 좋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야. 길목신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야. 문제는 인간과 그들 사이의 거래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거지. 순이무당은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편의점 자리, 거기가 원래 뭐였는지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200년 전 조선시대에 거기는 주막이 있었어. 삼거리 주막이라고 불렸지. 그 주막 주인도 너와 똑같은 거래를 했어.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꾸던 꿈 속의 주막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주막 주인은 어떻게 됐나요? 순이무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대박이 났어.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지.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길목신이 진짜 원하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그 주막 주인의 혼이야. 길목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동반자였던 거지.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그 후 그 자리는 오랫동안 사람 잡아먹는 땅으로 불렸지. 아무도 그곳에 집을 짓거나 장사를 하려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잊어버렸거든. 그리고 길목신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고.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길목신이 다시 깨어난 거야. 순이무당은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길목신은 7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이번이 내 차례인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지금 당장은 계약을 계속 지켜야 해. 갑자기 중단하면 길목신이 화를 낼 거야. 그럼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어. 준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순이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쉽지 않아. 길목신과 다시 협상을 해야 해. 협상이요? 그래. 길목신도 완전히 나쁜 존재는 아니거든. 외로운 존재야. 200년 동안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만약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길목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할지도 몰라. 어떤 방법인가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거야. 진짜 제사로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길목신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거지. 순이무당은 일어서서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길목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순이무당은 제단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녹그릇, 정화수, 쌀, 그리고 오래된 방울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슬해서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겠어.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앉아 있어. 순이 무당은 흰 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흔들며 무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길목의 주인님, 이 자리에 나타나소서. 이 젊은이와 맺은 인연의 내막을 알려주소서.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촛불이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순이 무당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느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순이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삼거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길목의 주인님, 이 젊은이와의 거래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그 젊은 양반 말이냐? 좋은 계약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소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길목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외롭다. 200년 동안 혼자서 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젊은 양반을 만났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그 젊은이의 목숨을 원하시는 겁니까? 목숨? 아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동반자를 원할 뿐이다. 나와 함께 이 길목을 지킬 사람을,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줄 사람을. 준호는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목 씨는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인님, 만약 그 젊은이가 계속 그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주인님께 제사를 지내드린다면 어떠하실까요? 제사를? 그렇습니다. 매달 보름날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드리고 주인님을 기억하고 모실 것을 약속한다면요. 길목 씨는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오랫동안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았는데 누군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준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기존의 계약을 수정하겠습니다. 매일 밤의 제물 대신 매달 보름날의 제사로, 그리고 목숨 대신 평생의 동행으로. 좋다. 그렇게 하자. 순이 무당의 목소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다행이야. 협상이 잘 됐어. 정말요? 그래. 길목신이 원하는 건 동반자였어.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 매일 제물을 올리는 대신 매달 보름날에 제사를 지내면 돼.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길목신을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정성만 있으면 돼. 순이 무당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제물들, 절차,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뭔가요? 앞으로 내 가게에는 일반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는 존재들도 찾아올 거야. 이건 길목신과 함께하는 사람의 숙명이야. 그럼 위험한 건 아닌가요? 위험하지는 않아. 하지만 특별한 책임이 따라. 너는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때로는 이상한 손님들이 올 수도 있고, 기이한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길목신이 도와주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 그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야. 그날 밤 준호는 순이 무당과 함께 첫 번째 정식 제사를 지냈습니다. 편의점을 닫고 가게 앞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백미, 정화수, 삼색나물, 그리고 삶은 닭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순이 무당이 무복을 입고 방울을 흔들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길목의 주인님, 새로운 약속을 맺으러 왔사옵니다. 이 젊은이 준호가 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매달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젊은 양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준호는 삼거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훨씬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순이 무당은 준호에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길목신과 함께하는 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무당님. 그리고 앞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도 내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다음 날부터 준호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재물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이 줄었고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비현실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성공,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무당이 말한 대로 이상한 손님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조선시대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와서 엿을 사갔고 어떤 날은 투명해 보이는 아이가 와서 과자를 사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항상 정확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하는 돈은 때로 오래된 화폐였거나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는 현대의 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필요한 물건을 안내해주고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배웅했습니다. 보름날마다 지내는 제사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이 무당의 도움을 받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길목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람의 움직임이나 촛불의 흔들림으로 그가 제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준호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신기한 편의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24시간 언제 가도 필요한 물건이 있고 사장이 친절하며 무엇보다 어떤 손님이든 차별 없이 대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준호의 가게는 이 동네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를 오가는 존재들 모두에게 안전한 쉼터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길목신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져 바람 소리나 물건의 움직임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 무당이 200년 전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막 주인 김진사는 길목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다른 무당들의 꼬임에 넘어가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길목신은 끝까지 해치지 않으려 했고 김진사 가족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길목신은 원래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거든. 다만 배신당한 상처가 커서 200년 동안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야. 시간이 흐르며 준호의 가게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찾아왔습니다. 산신령이 할머니 모습으로 감사 인사를 하러 왔고 김진사의 오대손이 조상의 사과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보름날 제사에서 김진사의 편지를 읽어주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길목신을 만났습니다. 고맙다, 젊은 양반. 200년 묵은 한이 풀렸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성, 새 집에서 고생하는 가족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준호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업가가 1억 원을 들고 와서 길목신과의 거래를 요구했지만 준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길목 씨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도와줍니다. 순이 무당은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이게 진짜 길목지기의 역할이거든. 4년이 지나며 준호는 완전히 동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동네 전체가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새로 이사 온 가족의 집에 남아있던 할머니 홀령을 위해 제사를 지내 평화롭게 해결하는 등 준호의 역할은 단순한 편의점 운영을 넘어 동네 전체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10억 원의 매각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동네 사람들과 상의했고 모두가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준호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0년이 흘러 준호는 40대가 되었다.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며 편의점은 3대째 내려갈 가업이 될 예정이었다. 우리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네. 자네 후손들과도 함께할 것이고 이 동네를 영원히 지킬 것이야. 준호는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행복을 느꼈다. 낮에는 동네 주민들을, 밤에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으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길목지기 역할을 계속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껴요. 준호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욕심에서 감사로, 혼자에서 함께로 변해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에게 손을 내미는 길목지기의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